안녕하세요. 기린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린만입니다.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서울 적경지에 10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다양하게 마련된 부동산 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안정돼가는 물가를 보면 금리를 내릴만 하지만 집값이 치솟고 주택담보대출이 높아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 그리고 다양한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파장에 대해 오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박상정 앵커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 분위기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이제 88 대책을 발표한 지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대책 발표되고도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집값 계속 오르는데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박성재 앵커님께서 주요 내용만 좀 간단하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공급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을 하는 건데요.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한 건데요. 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정비 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비 사업 기본 계획, 정비 계획 등 7단계를 거쳐서 했는데 몇몇 단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번 시행으로 국토부는 통상 14년에서 15년 걸렸던 재건축 사업을 8에서 9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공급에는 그린벨트 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이슈가 됐잖아요. 정부는 서울과 인근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해서 이 8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아직은 안 나왔죠. 11월 달쯤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같은 이 수도권 공공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이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포함이 됐고,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이 부분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거래가 좀 활발해졌다 하더라도 아파트 위주였는데 비아파트, 뭐 다세대라든지 빌라 이쪽은 아직 거래가 좀 메말라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이 신축 매입 임대로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앞으로도 비아파트를 서울의 경우에는 무제한 매입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88 대책이 발표되고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대책의 효과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사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기다리면 집값 안정될 줄 알았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거 보니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대책을 보고 기다려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바라볼 때 대책의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요? 네. 단정적으로? 네. 네, 없죠. 뭐 있는 게 있을 이유가 있나요? 있을 이유가. 지금 집이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미래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시장 환경하고 대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러한 주변적인 장기적인 계획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뭐 바로 집이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그걸로 뭐 얘기는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효과 보는 게 없으니까 현재 시장은 그냥 유지되겠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싼가 비싼가 보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싸기 때문에 계속 올라갔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꺾였습니다. 꺾인 이유는 2022년도 상반기에 기억하시겠지만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적어도 만약에 5억에 대한 이자가 2%였는데 집값이 10억이 되면 4% 내는 효과가 되겠죠. 집값이 5억인데
금리가 뭐 1%라 돼야 뭐 조금 움직일까 말까 하던 차에 10억이 돼버리면 2%라도 못 사겠죠. 4% 늘었으니 효과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수준의 주택가격이 지금 벌써 6월, 7월, 8월 약간 중순까지 불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부의 정책금리가 컸잖아요. 네. 결국은 대출금리였습니다. 뭐 신생아는 1몇 프로 수준이고 또 LTV 80%하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2%에서 3.3% 사이니까 네. 부담이 없죠. 코로나 때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반영해가지고 미리 하는 것이었나.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주택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받치기 위해서 부양하기 정부가 정책금리를 소리 없이 내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카페가 많다 보니까 정보는 빨리 번집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자꾸 뭐 정보가 발표하기 전에 미리 시장에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8월 초부터 벌써 시장에서 끊겼습니다. 손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이제 연착륙으로 가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요즘 전세 대출 뭐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뒷북이죠. 내려가고 있는데 마치 정부 정책으로 내려갈 것처럼 보이는 좀 쇼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놔둬도 내려가고 있을 판인데 네. 추석 맞이해서 네네. 정부의 의지를 안 보이면은 완전히 안 내렸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서 다들 뭐라 그럴까요? 이 정부가 너무 집값을 떠받친다라는 얘기가 비판적으로 들릴 걸 예측해서 네. 정부가 다른 쪽에 손을 좀 댔죠? 근데 그게 아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발표한 88 대책은 효과가 없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분위기 띄우고 있잖아요. 은행들이 자진해서 대출 규제 같은 뭐 알아서 긴다 그러나요? 알아서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이 투자자나 다주택자나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는 왜 올라가지? 금리를 인하한다는데 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미 말씀드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시장 조정기에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하반기는 조금 조정 국면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부가 공격적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88 대책은 효과가 별로 없었고 조용하게 은행장 불러서 경고를 주면서 대출 규제를 한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추석 지나고 이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88 대책 내용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네. 그래도 중요한 게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공급이 부족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저는 관건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뭐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 푸는 이 부분 어느 지역이 포함될 것이고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교수님께서 또 인사이트. 영향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없다고 보고요. 없어요? 토지시장에는 영향을 주겠죠. 토지 시장이요. 네네, 좀 들썩될 텐데 다 아시는 뭐 강남의 세곡동, 내곡동, 서초구에 이쪽이 이제 타겟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모든 국민들은 모르시겠지만 부동산 전문가나 아시는 분들은 서초구 강남구에 몰려 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네네. 그러면 거기 지역에 또 이어져서 뭐 다른 것도 준비한다고 하는데 서초 강남이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하고 집 짓고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MB 때 기억 더듬어 보시면 10년, 15년 걸렸어요. 그래도 MB 때 좀 빨리 되지 빨리 않았을까요? 했는데도 10년이죠. 10년, 15년 10년 걸렸다? 걸렸죠. 10년 걸렸다? 네, 그래서 네네.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있었어요. 효과는 있었다. 효과가 왜 있었냐면 그때는 반값이라는 표어를 던졌어요. 그렇죠. 반값 아파트 반값에 있었죠.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깔아놓는다 그럴까요? 뭐 어디 발표도 안 하고 분양가를 어떻게 할지도 없고 약간 안개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속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면 중요한 것이 3기 신도시는 이미 택지 지정이 몇 년 전에 됐잖아요. 문재인 네네. 정부 때. 그거나 빨리빨리 하지. 뭐 또 다시 정합니까? 그리고 또 한때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정부에서.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왜 갑자기 풀지? 심하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 그린벨트의 현재 소유주들을 다 한번 검사해야 된다. 아, 검사해야 된다. 여기에 만약에 정치인들이 개입이 됐다라면 이건 정말 이거 국민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네. 없다라면 진정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 제가 볼 때 그린벨트 141제곱킬로미터 많은 양인데 집단 취락지가 꽤 있어요. 네. 꽤 있는데 여기는 10여 년, 20년 전부터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양재동 인근에 있는 집단 취락지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풀릴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양재 R&D 센터 좌우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강남 집값의 하방 압력은 좀 있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고 만약에 그린벨트가 나온다 그러는데 금리가 6, 7%예요. 그럼 누가 사요? 못 사죠. 근데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금리가 2%다. 그러면 효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땅 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빨리빨리 공급을 해서 공급 부족이라고 정부가 얘기하잖아요. 언론이 얘기하고. 그럼 공급 부족에 있는 땅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을 더 만들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좀 비판을 받고 있고 젊은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니 지금 요즘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게 30대 이하는요 환경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아, 그래요? 집이고 뭐고 왜 여기 서울에 그 녹지가 부족한데 그걸 갑자기 왜 없애냐. 거기다 연결되면 그럼 3기 신도시 빨리 지면 되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요번에 푸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하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연결될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하고 이게 맞냐 이거죠. 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벨트 이슈는 참 이게 찬성과 반대가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일각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레이벨트다 이미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린도 아닌데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던 3기 신도시나 잘하지 뭘 또 새롭게 또 발굴해서 훼손을 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지 좀 빨리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빨리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체감하기에는 좀 이게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집단 취약지구 서초구에 주민들이 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정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불만인지 내용을 한번 알려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예상되는 지역이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주민들도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여러 차례 좀 반복돼 왔던 상황인데요. 실제로 가보시면 양재 IC 주변에 이 양재 AI 미래 융합 혁신지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또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가지고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서초동 같은 경우는 내곡, 서초, 우면 공공주택 지구 사업이 좀 진행이 돼서 거기에 서초 더샤폴에도 있고요. 서초 포레스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또 그린벨트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좀 바로 다 길만 좀 건너면은 여기는 그린벨트, 여기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좀 상대적으로 많은 불만을 낳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이 집단 칠학지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3층 이하의 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만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고층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제가 돼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초구 자체적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서울시에 관련 사항을 건의한 바 있고 2021년에도 그때 도심 주택 공급 추가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돼서 당시에 이 공항 이전이나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내용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서초구에서는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지역에 그린벨트를 얼마나 풀어서 얼마나 많은 공급 물량을 빨리 공급되느냐가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서초구, 강남구에 과연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올까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이게 사실 그린벨트 푸는 게 우리 강남만 푸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경기도권도 있고 인천도 있고 다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뭐 최근에 뭐 인천의 뭐 토지 가격도 뭐 꿈틀꿈틀 된다라고 하는데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뭐 우리 서초구, 강남구는 얘기 살짝 하셨으니까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 어디가 풀려서 신도시처럼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하남 일대하고 하남요? 또 계양 그쪽이 좀 떠오르고 김포 일대도 아마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김포 전철이 놓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의 도쿄의 신간센 주위의 어떤 교통망 계획과 걔네는 길쭉하잖아요. 길고 멉니다. 신간센도.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다 뭐 20km, 30km 아니잖아요. 이 수도권 내. 거기는 다 해당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데나 풀어도 접근성 뛰어나고 그냥 전철이나 도로 하나만 놓으면 서울시에 20, 30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인들이 미리 사둔 데가 많은 곳이 빨리 풀리겠죠. 뭐 그게 아마 국민들도 제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를 하더라도 네. 지금 3기 신도시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장기 플랜에 대해서 정부가 약속을 좀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270만 원 도대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죠? 공약할 때 그렇게 양당 후보가 그렇게 떠들더만 맞습니다. 양당 후보 한마디도 없잖아요, 말이. 이런 부분 기껏해야 뭐 세금 깎고 투기 잡겠다는 얘기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그린벨트 뭐 예상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겠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국가나 어떤 뭐 전체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걱정되는 거는요. 사실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이제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서울 집값이 이제 과열이 됐고 집값이 올라가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10년, 15년 후에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 그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 과열이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또 냉각이 됐으면 이게 공급 과잉의 문제는 미분양이고. 사실 이게 네. 빨리빨리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좀 제대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3기 신도시도 국토부 관계자 말 들으니까 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거는 이야기는 2년 전에도 하는데 얘기했습니다. 2년 전에도 제가 드리고 말씀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3기 신도시요. 네네 토지 보상이나 지작물 철거만 빼고는 3기 신도시 5개가 다 3개는 100%가 끝난 지가 2년째고요. 네. 그거 끝났으면 벌써 착공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인제 들어간다고 군불 핀 지가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근데 더 이상 못 버티죠. 왜? 집값이 또 올랐으니까. 그래서 아마 아까 88 대책에도 나하고 따로 또 발표한 게 내년부터는 착공 들어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좀 가봐야 알겠지만 요번에는 그것까지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좀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좀 바라고요. 네. 비아파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파트 이야기만 하니까 최근에 비아파트 시장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전세도 안 맞춰지고 비아파트 공급을 하는 시행사 대표들 만나보니까 진짜 힘들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88 대책 때 이제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관계자들 얘기, 뭐 시행사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또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대책 88 대책의 내용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우리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매입에 많이 물려 있잖아요. 몇십, 네네. 10만 원 이상인데. 네.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매입 후에 그 뭐 분양 전환 개념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비아파트의 매입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갖다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가 도시기금도 있고 또 재건축 통해 가지고 또 기금이 정비기금이 또 있어요. 서울시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비 사업에는 뭐 500억씩 투입해서 모아타운을 한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을 꼭 모아타운으로 개발하면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싸우고 막 주민끼리.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용적률을 뭐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잖아요. 서로 네네. 이렇게 교환해 가지고 골목길을 갖다 한 집이 좀 한 층을 올리면 여기가 통로가 되고 넓은 공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시의 지자체에서 비용을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커뮤니티 정원을 만든다든지 공동 뭐 체육관을 만든다든지 체육관이 크지 않습니다. 막 5, 60평이면 헬스장 만들잖아요. 네네. 뭐 분리수거장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은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안 가고 지금 매입을 해서 그대로 하고 아니면 아파트를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분위기가. 이거는 정부 정책이나 기득권들이 어떤 가는 방향이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점점 뭐 우리 예전에 소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서울은 뭐 망가진 도시라고. 근데 그게 정확합니다. 제가 그 해외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외는 용적률을 이렇게 막 함부로 들쑥날쑥하게 한 선진국이 없어요. 원래 도시는 그래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걸 분산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수도권에 밀집한 대학교 문제도 지금 언급했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건 계속 이어지는데 비아파트를 갖다 마치 아파트에 안 살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남동 빌라 그런 것들 더 비쌉니다. 네. 그리고 강남 일대 요새는 새로 생긴 게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빌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고급 빌라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빌라들은 비싸거든요. 그분들은 웃어요. 언론사 기자분들이 쓰는 내용에 대해서 네.
정말 이상하게 보겠죠. 내가 세상을 그럴 수 모르는구나. 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불행한 일은 부동산 쪽에 있는 언론들이 자꾸 빌라를 저평가하고 이런 패러다임을 가는데 아주 잘못된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빌라가 좋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줘야 빌라가 더 훼손 안 되고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고 사업성이 있을 때만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쪽으로 가야지 지금은 다 사업성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합원 수가 워낙 다 늘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냉정하게 정부에서 리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아파트를 활성화한다? 진짜 활성화하려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매입하고 좀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다만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비아파트 시장이 좀 다운되고 양극화가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비아파트가 계속 다운되면은 경매가 나올 거고 저평가되고 이러면 또 투자 대상이 되잖아요. 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사전에 막고자 한 건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로드맵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시 현재 시장을 좀 회복시키기 위한 네. 뭐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서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또다시 한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또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금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네네. 하반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면 금리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마음 속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또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은행이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1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참 이창용 총재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사나이 아닐까 싶은데 기준금리 동결이 시사하는 바가 어떤 건지 우리 박성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때 금통위가 있었고요. 다시 기준금리를 3.5%로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기도 했었고 또 9월에 미국 FOMC를 하기 직전에 우리 금통위였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기는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예상된 시나리오 동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동결 같은 경우는 이 한은 설립 이래의 횟수라든지 기간 측면에서 모두 다 역대 최장기간 동결 기록을 쓰게 된 건데요. 그 배경에도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이나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서 너무 일찍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부동산에 영향을 좀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동결 직후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외환시장이라든지 부동산, 가계부채 이런 앞에서 달려오는 위협 요인이 많아서 언제 전환할지는 불확실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약간은 매파적인 스탠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이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이 금통위원들이 모두 다 공감했다라는 멘트를 덧붙이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까 다음에 내릴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야, 이 질문이 참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향후의 금리 전망? 다음 금통위 때 금리 내릴까요? 앞으로 하반기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는 포함해서 우리나라. 미국 한 걸 보고 따라하겠죠. 따라한다? 네네. 그건 이미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한은 총재가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 예전부터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요. 그 미국의 데이터를 많이 반영하겠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제 구조가 좀 시스템이 비슷한 호주하고 캐나다를 따라하겠다고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호주하고 캐나다가 작년에 다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4.5까지. 그때 못 따라갔어요.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체면이 구겨졌죠. 한은 총재가. 이번에도 이제 더 구기기는 싫겠죠. 그러면은 함부로 내릴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부동산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새에
3번 정도 강경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강경 발언이라는 게 젊은이들이 집 사지 말라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집값이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면이 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 8월 22일 날 제가 알기로 금토 기자간담회에서 그게 또 했어요. 다시 한번. 그 얘기는 뭘까요? 스트레스 DSR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네. 요번 하반기 9월 1일부터 0.75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벌써 2달 늦게 최상목 장관이 한 바람에 3달밖에 없어요. 하반기가. 네.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그러면 100% 적용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12월 말에 스트레스 DSR 금리가 적용 가상금리를 결정하거든요. 네. 그때 작년에는 3%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반 해가지고 1.5 이하 하는데 아니 2% 1.5%인가 2%를 했죠. 2%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50%니까 1%가 되고 0.17% 계산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결정을 갖다가 하는 총재가 워딩 던진 걸 보면 부동산의 구조적인 문제가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제약을 준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부동산 문제하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환율 문제가 환율이 아시겠죠 여러분 4,600억 달러 우리나라 보유하고 있다고 기억할 거예요. 네. 지금 4,1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500억 달러가 벌써 없어졌어요. 이게 만약 3,500대로 나오면 또 IMF나 이런 쪽에서 뭐 얘기 나올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무디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늘거나 이런 분위기면은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모든 정책을 볼 때 하는 총재께서는 여기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2가지 투트랙 전략밖에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을 풀로 올려서 금리 인하 효과를 없애고 그 대신에 자영업자나 건설사 힘든데 이런 부분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거를 하려면 투트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수요자들, 소비자들은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하느니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네. 스트레스 DSR을 12월에 그러면 세게 낼 거고 시장에 막 자꾸 또 요동치면 세게 하면 뭐 3% 잡으면 3% 바로 적용해요. 중요한 건 유예기간이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 2% 잡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3.5에서 최대 뭐 1% 내려서 2%가 됐다. 2%를 더 얹으면 기본이 4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불장은 내년에는 오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한은의 금리 동결이 지금 9월 FOMC 끝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지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할 겁니다. 0.25 정도. 미국이 B컷을 가더라도 B컷은 뭐 0.5나 1 내리는 건데 네네. 가더라도 우리는 0.25밖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갔을 때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하는 총장은 분명히 언급을 할 겁니다. 지금 한 3-4번 정도를 8월 달에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접하셔야지 혹자 뭐 상승론을 좋아하시는 금리 인하면 집값 더 오를까 폭등할까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해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미국이 내리는 만큼 한국은행이 똑같이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맞물렸을 때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내렸을 때도 반드시 지금 스트레스 DSR 우리 뒤에서도 또 더 상세하게 다루겠으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 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2.4%, 물가 상승률 2.5% 전망을 했는데요. 이 또 내수 경제하고도 또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그래서 박성대 앵커님께서 보실 때 이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시사하는 바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상황과 물가는 괜찮다라고 괜찮다.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석 달 전에 발표했을 때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보통 헤드라인들 보시면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방점을 맞춰서 그러면 하느니 경기를 올해 별로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남은 기간 동안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전으로 가야 되는 게 2월 달에 발표를 했을 때
2월 달에 2.1%였고요. 아. 그리고 석 달 전인 5월 달에 0.4%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을 해서 2.5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2.5 대비로 우리가 요번에 0.1%포인트를 낮춘 건데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에 많이 올렸는데 알고 보니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0.1%포인트 살짝 낮춘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전체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고 소비 회복세와 IT 경제 확산 속도 여기에다가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의 이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정이 있었던 거고 전체적으로 이 총재가 경기는 나쁘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는지 좀 어느 정도 와닿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쪽에 있어서도 물가가 이 8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됐습니다. 2%딱 2.0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41개월 만에 최저치로 발표가 된 겁니다. 슬슬 물가는 좀 잡혀가고 있다는 게 숫자로도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김웅 이 부총재부가 이와 관련된 이 멘트를 내놨는데 그동안 고물가로 인해서 고통이 컸지만은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둔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발언이고요. 주요 선진국 대비로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 2.9%였고 유로존이 8월 달에 2.2%였는데 우리는 더 일찍 2%, 이제는 1%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교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내수 경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도 나 홀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경제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교수님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경제, 내수 경제, 뭐 수출 경제 포함해 가지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정부의 발표는 제가 아버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버지요? 네. 네네. 사업이 조금 안 돼요. 네. 그러면 아들한테 밥 먹으면서 아들아 내가 사업이 잘 안 된다. 미리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완전히 어려워서 내가 학원비를 못 줄 때 얘기하겠죠. 사실은 내가 이렇다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제가 볼 때. 맞아요. IMF 때도 우리가 며칠 전까지도 괜찮다. 경제 튼튼하다고 아 기억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기억이 되살아나서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저 같은 생각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데이터로 들어가 보면은 네. 그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의 대부분의 70~80%를 상반기에 퍼붓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경제 상승률이 1분기, 2분기 좋게 나온 게 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가 지수는 조금 다운된 느낌이 있다고 지금 이제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2.0% 이렇게. 네. 2.0%인데 실제 우리 소득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면 4% 오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득이 그럼 2% 늘었냐 이거예요. 안 늘었죠. 안 늘었으면 실질 소득은 감소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이 물가 조금 2% 내려온 것이 공급망이나 이런 소득이 늘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안정돼서 된 것이냐, 경제가 안정돼서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환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한 5월부터 갑자기 1,400원대 근처까지 막 가려고 하다가 요즘 잭슨홀 미팅 후에 지금 조정됐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잘 아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얘도 같이 내려야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후행합니다. 소비자 물가에. 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 저번 달에 2.67%입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2.67로 갔으면 소비자 물가가 2%밖에 안 오를까요? 아니죠. 후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가면 여기다가 우리 말씀 나눴던 금리 인하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겹쳐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더 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쪽 부분의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정부의 말을 100%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수 둔화의 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BC카드사가 발표하는 분석 리포트가 있습니다. ABC 리포트라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교육, 문화, 레저 뭐 이렇게 분야별로 해가지고 카드 X인 거를 갖다가 매달 집계를 해요. 네네. 뭐 아시는 분 우리 앵커님도 아시는데 마이너스 5.3가 4%입니다. 이번 달이 전년 동월 대비. 뭐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다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조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느니 얘기하는 근거는 아니 하느니 아니라 최상목 장관 얘기하는 근거는 뭔가요?
반도체 경제가 나아질 거다라는 어떤 그냥 비전이잖아요, 비전. 백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아져야지 나아진 거지 나아질 거라고 확실히 확답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디스가 계속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신용 강등하겠다. 이거 진짜 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폭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아까 말씀 나눴던 뭐 전세 대출이지 뭐니 지금 액션 좀 하잖아요. 그것도 일괄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핀셋으로 은행들이 알아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요. 정부가. 도대체 속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론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는 미국의 경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워지겠죠? 네. 그거 말씀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좀 판단하시면 좋겠다. 100% 믿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좋아져야 좋아진다. 네. 라는 말씀. 데이터가 나와야 좋아진 거다.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자, 우리 대통령실에서 금리 동결됐을 때 이게 좀 저도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이게 독립기관이란 말이에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례적으로 좀 아쉬움 이런 걸 살짝 표현하셨는데 이 이례적인 개입에 대한 내용 네. 우리 박선영 앵커님께서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그러니까요. 네. 22일이었습니다. 이 8월 22일에 금통이 끝나고 나서 직후에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크게 회자가 좀 됐습니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의 권한이기는 하나라는 말을 앞에 붙였고요.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결정이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게 이 구체적인 워딩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등 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까? 왜 이번에 안 내렸나? 약간 이 얘기를 살짝 좀 톤다운해서 내놓은 건데요. 하느니 이런 결정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언론에서도 반응이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느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처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권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데 내심 좀 동의하고 있었던 쪽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사실상 금리를 내리는 대통령실의 압박이 최근 정부가 내놨던 집값 잡기로 인해서 은행들은 이쪽에 막 더 대출 규제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내리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니까 이것도 너무 모순된 행동 아니냐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의식하기라도 하듯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인 반박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또 이 문답을 합니다. 22일에 금통이 있었고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의 발언이 기사화가 됐고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기본적으로 금통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게 전제고 다만 추석을 앞두고 내수 진작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게 아쉽다라는 거 정도였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느의 독립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뒤늦게 이런 결정에 대해 아쉽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거다.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이죠. 8월 23일에 또 미국 네. 또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파월이 잭슨 홀 뭐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되는 내용이 있나요? 네, 8월 내내 증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좀 긍정적이다, 비둘기가 날아들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멘트 몇 가지를 좀 보자면은 9월에 금리 인하 거의 못 박았다. 라고 좀 볼 수가 박았다. 있겠습니다. 정책이 조정될 때가 왔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정책이 조정될 때가 왔습니다. 금리를 바꿀 시점이 됐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방향은 분명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와 달라지는 경제 전망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방향은 분명하며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그리고 인하와 속도 시기는 앞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거의 잡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플레 2%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거라는 제 확신이 커졌습니다. 라는 멘트가 또 있기도 했고요. 이제 문제는 고용입니다. 고용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멘트도 같이 좀 있었는데 고용이 하강할 위험은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라는 멘트가 포함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25bp냐 50bp냐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이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애매하게 가능성을 열어둬서 구체적인 멘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뭐 0.25로 갈지 0.5로 갈지 아니면 1%포인트로 갈지 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서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미국 전망도 한 번 더 교수님이 바라보는 물론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맞아요. 예. 그래도 교수님 의견 안 물어볼 수는 없죠. 제가 뭐 짧은 지식이지만 그 미국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집권당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표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 보시는 하는 입장에서는요. 거고. 근데 네. 공화당도 지금 경제 상황을 이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네. 이 워딩 중에 저는 이제 그거 아까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마지막엔 데이터를 보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죠. 좀 여운을 남겼는데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어떤 뭐 경제 전문가나 정책 네네. 당국자들이 보는 바는 이제 뭐 패드워치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이제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부터 금리 인하한다 그랬습니다. 2년 돼가는 지점에 이제 다다랐으니까 인하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럼 금리 인하가 우리한테 좋은 거냐 이거죠. 지금 착각에 많이 빠졌는데요. 아, 착각이다. 네. 지금 이자 내는 게 힘들어서 금리 인하가 되기를 기다리는 자영업자분들 충분히 좀 동감해요. 네네. 금리 인하는 왜 하죠? 자영업자가 어려워서 하나요? 그건 아니죠. 전반적인 경제가 네. 둔화가 되기 시작하거나 침체 기미가 경기 보이면 둔화.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안 먹히면 침체나 위기로 갑니다. 그죠? 네. 그럼 그래서 데이터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은 상당히 완화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 정책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토를 단 게 뭐냐면 고용 지표가 하방 위험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또 묘한 얘기를 해요. 네. 두 개를 계속 그 저울질을 해요. 저 파월이 보면. 네네. 그러면 하방 위험이라는 게 지금 실업률이 뭐 조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업률이 늘어나는 통계에 이면을 갖다가 조금 조명했잖아요. 네.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는 100명이 있는데 10명이 실업률이면 10%인데 거기서 12명이 되면 12% 늘어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원래 10%인데 120명이 됐어요. 그러면 실업률이 당연히 늘어나죠. 네네. 찾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일자리는 똑같으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지적한 거예요. 미국 이민 숫자가 얼마가 들어왔고 80만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있지만 고용 인구에서 네. 미국 이민자 수가 늘어나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높아졌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진짜 실업률이 아닌 거죠. 파월은 그 두 가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솔직히 나와요. 좀 이런 얘기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정부가 조작하고 있다라고 막 떠드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정부가 때문에. 조작하고 있다. 네, 미국 그래서 정부가. 분위기는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제가 보니까 속으로 많이 지금 안 좋은 걸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미국도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면 변호사요. 네네. 제가 다녀온 곳은 LA인데요. 변호사분이 만나서 인사하고 나누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미국 경제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일이 75% 줄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 정도요? 그러면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떤 분이 됐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냥 웃으면서 누가 되든 표현 똑같이 할게요. 뚜껑 열릴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서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모기지 랜드라고 있어요. 대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그분이 또 거기서 한 30년 하셨는데 네. 은행 기관에서 이제 인증받은 뭐 제도인가 봐요. 미국에 네네. 모기지 랜드라고 하던데 그분도 한 70% 줄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이제 큰 업체 중에 켈러 윌리엄스라고 있어요. 네. 그 업체가 전 세계에서 최대의 체인을 가지는 업체인데 거기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8년도가 19년도에 1등한 분이 계세요. 매출이. 네. 근데 그분이 가니까
부동산을 줄이고 공증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공증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이 줄기 시작한 게 이미 예전부터 시작돼서 현재는 그 사람은 똑같아요. 70% 줄었다. 그러면서 세시 공증으로 하는 말이 우리 경제지표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뭐지? 저는 그동안 100% 거의 90% 믿었는데 이게 다른 이면도 봐야겠구나. 우리가 IMF 때 나라가 문제 없다고 한 것처럼 미국도 그럴 소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네. 염두에 둔다라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표현 드리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면 더 안 좋아지니까. 그 얘기는 뭐냐? 결론이 뭐예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안 좋으면 이사를 덜 갈 거고 이사를 덜 가면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사를 가잖아요. 냉장고 LG, TV 삼성 거꾸로인가? 네. 그거 기본적으로 다 산대요. 네네. 근데 그 매출이 줄잖아요. 우리나라 매출이 그죠? 뭐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좀 한쪽에 두신다라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 하나 좋은 게 있죠. 부동산으로 투자하시고 버시는 분들 입장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금리 인하면 부동산 오른다라는 프레임을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통합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지표보다도 실물 경제가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네, 실물 하셨고요. 경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도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틀 안에서는 부동산은 네, 맞습니다. 올라가지만 이 틀이 흔들린다, 이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사실 부동산이라고 해서 나홀로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다는 말씀 제가 네, 맞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그나저나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참, 네. 이 웃을 일도 아니고요. 4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상승했는지 우리 박성정 앵커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7월 달 데이터 가져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월 한 달간 1.19% 상승했습니다. 한 달 동안? 네, 보통은 1% 미만 0. 몇 이런 숫자들을 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1% 그렇죠. 넘게 오르면 상승률이 굉장히 큰 굉장히 거거든요. 크죠. 2019년 12월에 1.24% 오른 것, 그 이래로 4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역 내에서 지역 간의 상급지 이동 수요로 인해서 이 다수의 단지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 같은 경우는 외지인의 투자가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이쪽이 전방위적인 매매 가격 상승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그러면 집을 많이 샀을까?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샀나 봤더니 7월 같은 경우는 주요 이 집을 산 연령대가 40대가 가장 많았다고 40대. 합니다. 40대가 주요 한창 좀 생산을 하고 또 소득이 많을 나이대니까 그렇겠지 맞습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었던 게요. 이 30대처럼 정책 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40대가 마음이 급해져서 7월 달에 더 많이 샀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같은 경우는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숨통을 트여줄 수가 있는데 40대는 이런 부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데다가 9월에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7월에 유난히 좀 많이 몰렸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그래서 33.2%로 30대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2022년 8월 이후에 1년 11개월 만의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보자면은 이 부분도 좀 눈에 띄었는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대의 생애 최초로 주택 마련한 사람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20대가요? 네,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30대 이하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8월의 데이터인데요. 이 서울 지역에서 생애 최초의 이 첫 부동산 매입자가 5,000명 가깝게 됐습니다. 4,797명으로 전달 대비로 20% 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19% 정도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20대의 주택 마련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울 집값이 올라갔고 서울 거래량 늘어났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정부가 또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동안 현 정부가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다가 이제 수요 억제 규제로 돌아선 첫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바라보실 때 현재 집값 상승 원인하고요, 부추긴 배경,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나온 스트레스 대살,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시그널이 맞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방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의도적으로 신생아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생아론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좀 지지부진했는데 정부가 소득 구간 좀 넓혀줬죠. 네네. 신생아론도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소득 구간을 또 늘렸어요. 2배로 늘렸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도 잘 안 팔려요. 네네. 그러면 소리 없이 정책금리를 생애치료 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정책금리 2차 보전이라고 하죠. 이자 차익 보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자 대신 은행에서 4% 5%에 대출할 거를 3%에 해주니까 2% 차익 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이자를 정부가 은행에 대신 내주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내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2%밖에 안 해?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요. 2%에서 3.3%인데 네. 그럼 3%는 부담이 크게 없거든요. 그렇죠. 5억이라도. 네네. 그러니까 달려들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해요. 뭐 전세 포비아가 겹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같이 겹치면서 이제 사람들 심리가 좀 불안해지면서 아 이렇게 피곤하고 이사 뭐 거기다 또 국토부 장관이라는 양반이 뭐 전세제도 폐지 뭐 덜렁덜렁 계약 이런 표현 쓰면서 혼돈스러운 시장을 만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우 정부고 뭐고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금리 그냥 싸네. 아 그러면 이 길에 그냥 하자. 머리 아프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기다리기도 쉽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가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2030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추가적인 게 내년 후년에 입주 물량 부족이라고 언론에서 또 퍼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들 돌잖아요. 네. 아 지금 배팅해가지고 이자 싸게 내다가 3년 뒤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 수요가 좋게 하면 투자, 투기 수요까지 가세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실수요자에다 투기 수요까지 가세를 했는데 투기 수요 가세는 조금 줄었죠. 줄고 이제 갈아타기 실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중에 뭐 현장에서 얘기로는 50% 이상이 다 갈아타기래요. 네네. 그러면은 원래 있던 사람이 또 산 건데 원래 있던 집 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분양받으신 집을 구매한 분들이 다 고정금리라 이 언론도 문제인데 고정금리를 받았다고 다 이길 써요. 고정금리 아니거든요. 혼합형이거든요. 혼합형이죠. 혼합형. 네, 5년 거치 후에 이자 올라가는 거예요. 변동금리로. 네. 지금 말씀드린 2% 3%짜리도 다 그래요. 네네. 기억하시겠지만 엊그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대출 받을 때 그때 낮았어요. 3% 수준이었어요. 2.5, 3%, 3.5. 이분들이 지금 끝나는 시점이 올해예요. 네. 올해니까 대환대출을 안 하면 금리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금융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원래 대출 받은 사람이 바꿔 타거나 팔지 않는 한 이 금리는 더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뉴스 나올 겁니다. 이 방송 후에 추석 이후에 5년 차 뭐 혼합형 금리 대출 이자 부담 커져 나올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신규는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이분들도 5년 뒤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5년 뒤에 시장을 예측하셔야 됩니다. 네. 3년 뒤에 못 팔게 됐을 때 집을 샀는데 저금리로 샀는데 안 팔리면 5년 차 갔을 때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뭐 LTV 80% 생애 최초라 그래가지고 80% 들어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역으로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반대의 시장에 접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아시고 이걸 알고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서 8월 달에 거래량이 제가 볼 때 급감은 아니고 다들 전국적으로 다 감소했습니다. 그 지표로 나오거든요. 네네. 서울이 저번 달 7월 달 거래량이 지금 8월 말 지나서 통계가 잡혔는데 8,400건대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8,700건까지 올랐네요. 저 안에는 이제 LH가 매입한 것도 좀 들어있어서 좀 빼야 됩니다. 몇 개. 근데 지금 보이네요. 3,428. 3,428 이제 9월 한 달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저 7,500건일 때, 그러니까 7,500건일 때 6월이니까 6월 말 때 그때 숫자가 얼마였냐면 4,000건이었어요. 그 7,600이 나왔고. 네. 그리고 7월에 이거는 4,500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8,7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3,000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 6,000건이나 6,500 여기서 멈출 거예요.
그러면 25%가 감소했죠. 중요한 건 이제 9월이겠죠. 감소했다는 건 뭐예요? 왜 불장인데 8월까지 DSR 적용인데 왜 8월에 줄죠? 가격이 너무 또 다시 펌핑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포기하는 거죠.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러면은 9월에 가서 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있을지 아까 얘기 나눴지만 스트레스 DSR로 분명히 잡을 거다. 안 잡으면 이건 정부도 아니죠, 제가 볼 때. 안 잡으면 더 부동산 강한 규제가 투기 공화국을 방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부터도 투자하고 싶죠. 3년 저금리 받아서 3년 뒤에 팔고 나는 안 물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수요를 지금 정부가 방치하다가 네네. 무디스에서 신용 경고장 비슷하게 나오니까 부랴부랴 아까 말씀 나눈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하고 대출 규제를 은행들이 좀 줄이게끔 옆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 공식적으로 못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 집값 상승의 어떤 내용들이 2030, 40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진짜 실수요자들이 5년 뒤에 감내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감내하지 못할 경우에 약간의 투자 심리가 있는 분들은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주택가격에서 이제 더 못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 9월, 10월에 만약에 다운되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마음이 초조해지겠죠. 네. 지금 거의 꼭지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더 오른다? 제가 볼 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연초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집값 오를 거다. 근데 하반기에 조정 어쩌면 세게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다 본다라면 집을 사는 상식적으로 20대가 돈이 많아요. 50대가 많아요. 50대가 왜 집을 사죠? 더 오를 것 거기 답 같은 나오잖아요. 기대감. 예, 어떤 매수했다가 매도하려는 심리가 더 많지 않나. 20대가 들어온 것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정책 규제가 바뀌었고, 저는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더 올라가면 또 더 강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서울이 뭐 규제적으로 묶일 수도 있고요. 그런 규제들이 나오면 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무리하게 샀던 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저는 사실 이게 종부세 폐지 논란이 이제는 더 이상 동력 상실, 집값이 올라가면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력 상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부자 감세를 떠나서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교수님한테 짧게 종부세? 의견 한번. 종부세 폐지. 종부세는 조정은 봐야죠. 맞춤형. 우리 뭐 전 정부나 이번 정부나 맞춤형 좋아하잖아요. 네네. 종부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서울이 왜 이렇게 발전했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몰빵했잖아요. 그죠? 몰빵하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전격적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서울 집값이 오르는 데는 어느 돈이 들어갔어요? 나라에서 돈이 들어가. 그 나라 돈 누구 거예요? 국민 세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한 집안을 말씀드릴게요. 온 집안이 다 어려워가지고 큰 아들을 갖다가 큰 딸이나 큰 아들을 갖다가 대학을 보내가지고 이 친구가 잘 공부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돈을 벌 때 나머지 동생들은 학교 못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놨더니 내가 했으니까 내가 번 돈은 내 거야?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의 법칙은 다 공통성이 있다고 볼 때 서울이 그렇게 컸으면 네. 그걸 고민해서 만든 게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든 거예요. 누진세적으로 받았을 때 지방세잖아요. 네네. 세금이 재산세는. 그러면 서울이 다 키워놨는데 서울이 또 돈 벌어서 자기가 자기 세금도 또 키워? 나머지는.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이거를 걷어서 지방에서 그동안 도와줬으니 지방을 도와주자라고 종부세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퇴를 하셨는데 수입이 없어. 연금도 작아. 집만 있어. 비싼 집만 하나. 집값 내가 올렸나? 아니죠. 정부하고 시장이 올려놨잖아요. 나는 그냥 살기만 했어. 갑자기 세금을 두드려 맞아? 억울하죠. 이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역대 정부에 없었어요. 말만 얘기했지. 그럼 제가 드릴 말씀은 실수요자들. 종부세는 이 소유자 중에 내가 연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서 종부세 나오면 낼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세금 안 내고 돌아가실 때 받으면 되잖아요. 부담 없이. 그죠? 네. 그러니까 이연과세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케어를 해드리고 내가 집이 20억짜리가 있는데 지금도 3억을 벌어. 이분들이 종부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능력이 되니까. 내야 되죠. 좋은 지역에서 기반시설 다 좋은 데서 살고 있으면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부세는 일부는 케어를 하고 없는 방향으로 가지고 능력이 없는 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은 더 내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실수요자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네, 맞아요. 종부세를 탄력적으로 좀 개선해 주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또 이거 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주택 매매자들을 위해서 물론 매매자들이 이제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만 조언 한마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가을 이사철 맞물려서 전세 매매 이렇게 딱 나눠서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전세 매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교수님께서 마지막 인사이트 전해주시죠. 전세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는 정부에서 계속 좋게 얘기하면 잘 왔다 갔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역전세 날 때 임대인 대출 뭐 이런 거 통하고 결국은 정부가 시장을 뭐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만약에 지금 쪼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확실하게 쪼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죠. 네네. 네, 안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안정이 될 거고 그 부분에서 정부 정책을 좀 보시고서 움직이시 바라고요. 뭐 입주 물량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두 번째 요인입니다. 정부 정책이 어떤 거가 첫 번째 요인이고요. 매매 시장은 뭐 언제 사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가격을 좀 정하셔야 됩니다. 절대 자기가 부담하는 게 소득이 원리금 부담 상할 때 부담이 없는 선이라면 그건 아무 때나 사도 돼요. 능력이 되면 고소득자들은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습니다. 내려가도 언젠가는 아시겠지만 그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이어지는데 네네. 지금은 오버슈팅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정상적인 가격에 살려면 조금 조정받은 다음에 사는 게 난데 언제가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어느 가격일 때 내가 사겠다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가격을? 아, 내가 버는 게 이 정도니까 내가 원리금 부담하고 생활비 계산해 보면 역으로 나오잖아요. 네. 내가 살 수 있는 안정된 가격 수준이. 그러면 그 수준이 가격이 되는 지역이 자기가 사는 지역이 되면 그때 바로 하시면 되지만 내 지역은 안 내리고 옆에 지역이 내려서 수준이 됐다면 굴러 넘어가시면 되고 욕심이 있다라면 기다리고 좀 더 무리해서 들어가시는 거고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겠죠. 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의 제가 80% 이상은 투자나 투기성 마음을 안 가지고 계세요. 네. 조금만 가격이 낮으면 언제든지 사고 싶어 하시는데 현재 집값이 약간 미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특히 서울 쪽이요. 네. 서울은 뭐 특별한 강남 3구 이런 데 제하고는 제가 볼 때 조정이 좀 계속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기준을 정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절대 소득을 상한 범위를 넘어서 무리한 주택 구매는 할 타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본인 소득과 능력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기린만의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한문도 교수님, 박상장 앵커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새롭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